랭보 천재들 얼띠 랭보는 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 상징주의 시인이다. 랭보의 성장기는 불우했다. 보불전쟁 참전 용사인 부친은 주둔지를 전전하며 살던 애국정신에 투철한 야잔 군인이었고 모친은 내성적이고 독실한 캐톨릭 신자였던 탓에 종래 부모는 극심한 성격 차이로 별거하게 되고 끝내 남남처럼 살았다. 그런 가운데 부친의 떠돌이 야전 생활과 모친의 강압적인 캐톨릭 교리 주입은 랭보에게 방랑벽과 신앙 혐오증을 동시에 유발시켰다. 소년기 랭보는 학업등에서 본질적으로는 모범생이었지만 이율배반적 역기능적 가정환경 탓에 1870년 16살에 학교에서 자퇴하고 결국 방황하면서 반부르주아 반캐톨릭의 반항아적 기질로 변화하게 된다. 학교를 자퇴한 그의 랭보는 16살에 불과했음에도 아주 어려서부터 습작하던 시들을 모아 프랑스판 첫 시집 고아들의 새 선물을 발표하게 되는데 후에 랭보의 시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수사학 교수 이장바르를 만나서 그 시들을 보여주게 된다. 한편 시인 등단을 위해서 파르나스파의 고장이었던 방빌에게 시세편을 보내 추천을 받으려 했으나 작품 지향성 간격으로 불발로 끝난다. 이 무렵 보불전쟁과 파리 고민의 와중에 랭보는 세 번의 가출을 하는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심신은 크게 흔들렸으나 스승인 이장바로의 시학 전반에 걸친 교습이 랭보의 불안한 실존의 안정판 역할을 하게 된다. 랭보의 방곤을 기진 운명은 숙명같은 시작에서도 그대로 투영된다. 당시 시대상도 파리 고민 와중이라 혁명과 투쟁이 일상이었고
랭보의 정신세계는 대내외적으로 온통 불안과 혼란의 역기능적 부정성으로 점철된다. 청소년기 내내 불안과 방황과 반항아적 심리 상태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심리적 구원자로 흠모하던 상징주의 비교 폴 베를렌의 시상을 목표로 해서 십자가에 매달린다. 1871년 불과 17살에 랭보는 시인은 천리안 견자 소지를 소유해야 된다 라는 베를렌의 견자 시학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의 시학의 기조로 삼는다. 1871년 그의 나는 타자다 라는 선언을 한 랭보는 그 신조에 따라 작품 속에 직접적으로 자신의 삶을 반영하지 않고 상징이나 은유의 견자적 시각으로 시를 관조하겠다는 창작혼을 새삼 각성한다. 스스로의 천리안으로 쓴 자작시 취한 배를 들고 파리로 가 시예지 등의 엔솔로지를 발표해 시성의 반열에 오른 상징주의의 거장이요 견자시학의 창시자인 베를렌을 찾아가 보여준다. 랭보의 번뜩이는 상징성을 직관으로 알아챈 베를렌은 그를 시작의 동기로 선뜻 받아들인다. 이어 둘은 의기투합해 보헤미안들처럼 정처 없이 유럽 전역을 도는 것을 목표로 해서 방랑길에 나선다. 그러나 유럽 전역을 떠돌면서 10살 연상의 베를렌은 랭보를 순수 상징시의 동지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바텀으로 부를 요량이었다. 베를렌은 랭보를 미우스와 휴머니즘의 동지가 아니라 일방적 same-sex act의 배설처로 여겼을 따름이다. 또 자신이 스승의 연상임을 내세워 랭보를 사사건건 집사버릇 해 둘 간의 불협화음은 커져만 간다. 무엇보다도 랭보는 시간이 지나면서 베를렌의 유화 독선적 작품관의 경멸감을 느꼈다. 베를렌의 터무니없는 상전 노릇에 랭보의 인내는 극에 달해 급기야 브리셀에서 그의 독선적 옳은 행위를 지적하며
이별을 통보한다. 그러나 베를린은 술에 취한 가운데 생각지도 않던 애승이가 저항한다며 지니고 있던 리볼버 권총으로 랭보의 손바닥에 세 발을 쏜다. 종려에 베를린은 감옥으로, 랭보는 집으로 향한다. 1873년 랭보가 세상과 인간의 밑바닥을 보고 듣고 체험한 뒤 귀향에서 쓴 산문시들을 묶어낸 시집이 지옥에서의 한철이다. 이 시집은 베를린의 꼬임에 빠져 바람구두를 신고 좌충우돌 세상 곳곳에 돌아다니며 느낀 감정을 상징적 그로테스크한 시어들로 구성했다. 랭보는 베를린에 대한 증오감이 컸으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시집에서는 베를린의 견자시약을 플롯으로 삼아 영적, 사회적 상처와 선형적 병든 컴플레인으로 쓴 상징시들이 주류를 이룬다. 랭보는 시를 통해 표리 모두 정병에 걸린 세상을 조롱하고 싫다 했지만 세상은 언어의 기교와 상징과 은유의 선택이 탁월하다며 오히려 그 조롱을 수용, 나아가 칭송하기에 이른다. 그 가운데 견자 랭보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구태연한 자기의 적들에게 무권력적, 무정령적 기여만으로 무한 질타하고 저항하면서 모든 군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독자적 메타포들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시집 지옥에서의 한철중의 시 헛소리 이 언어의 연금술에서 랭보는 난 모험들 색깔을 찾았다. 검정 A, 하양 E, 적색 I, 파랑 O, 초록 U이다. 난 개개 자음의 형태나 활동을 제정했고 천부적 리듬으로 미구의 모든 감각에게 시어를 만들어 부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렇듯 상징 시의 신성은 시의 혈맥을 해부해 음료를 부여하는데 바람구두의 그 구태의안에 대한 저항이 담긴 이 감성의 만용을 상징적인 구조적 기반이 되는 공감각과 상응의 표본이라며 이구동성 공감각적 상응의 한호를 보낸다. 소리와 색깔의 감각이 맞아 주체
격처와 격체가 자연스레 상응하니 희로애락. 공감은 극단에 서고 공감각과 상응의 호응은 한방 내린 후 피는 무지개처럼 만개한다. 어, 1871년 랭버는 옛 친구인 중학교 선생, 조르주 이장바르와 시인 폴 드무니 등 시평론가이기도 한 이들에게 투시자의 편지를 써서 보낸다. 편지에서 랭버는 시인은 투시자이다. 시인은 자기 영혼의 정확한 해부도를 그리되 그것을 기괴한 영혼으로 승화시켜야 되며 또 관조되는 피조물의 현실적 표피성을 넘어 그 인면에 내재된 벌거벗은 실체를 투시하고 훔쳐와야 된다고 주장한다. 상징주의 비주는 보들레르이며 견자의 시약도 보들레르가 구록이다. 랭버는 이 편지에서 보들레르야말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들리지 않는 세계를 듣는 최초의 견자라고 칭송했다. 보들레르도 강조했지만 견자 시약 본연의 사명은 미학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부패한 구조와 당대 부르주아 사회의 모순을 시상으로 비판하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파시즘도 규탄한다. 랭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는 보이는 현실을 뚫고 나아가야 하며 그 알고리즘은 모든 감각의 이성적 장난이라고 설명한다. 곧 이성을 잃지 않는 광기인 감각의 장난을 통해 현실을 초월함으로써 미지의 세계를 투시하는 방법론이다. 랭버는 그 성스러운 견자의 불도적질 소명을 다하기 위해 사회 규칙, 일상 언어를 상습적으로 파괴한다. 그 번드르르한 외관을 폭파해 치우면 그것이 가로막고 있던 진실된 실질을 재창조할 수 있다고. 독자적 견자 시약을 갈파하면서 실행에 옮긴다.
그 무렵 랭보는 취한배라는 견자시약판 상징시를 쓰고 그 운율에 몸을 실어 닷줄을 올리고 강을 타고 내려가 망망대해를 자유롭게 떠다닌다. 키를 쥔 랭보는 인간이 만든 자연과 인간 사회의 이분법을 지나 무경계에 다다라 모두가 하찮은 일에 울고 웃는 원형적 합일 곧 대동세상을 갈망한다. 그 천상의 공동성 세상을 안착시키기 위해 랭보는 끊임없이 바람구두를 신고 불도적질을 감행한다. 그 위대한 도둑질의 수단으로 우주를 관통하고 세계적이면서도 저자에서도 보편성을 띠는 도구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랭보는 시집 지옥에서의 한철의 헛소리 일에서 나는 파괴를 위한 파괴자가 아니라 재창조를 위한 파괴자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바람구두의 파괴는 기존의 삶의 패턴을 보다 유익하게 체인지업하기 위한 정지작업인 셈이다. 영혼의 다채로운 피약을 제약하는 체계적 질서, 근엄한 형상, 구태의연한 관습, 표리부동한 모럴 등의 범국가적, 범민족적 가장행위는 논리적, 이성적으로는 속을 볼 수 없다. 그 형식적, 권위적, 근엄한 애양을 해체해야만 근원적 본질을 볼 수 있다. 곧 유치하고 부조화스럽고 철없는 시어들이 양두구륙의 구태를 해부하는 견자의 창조적 매수로 적격인 것이다. 불도둑질을 위해 천부적 본능적 시성을 줬던 견자는 어느 순간 나는 상상되는 모든 풍경들을 소유했다면서 전지전능의 경지에 올랐음을 1차원 세상에 선포한다. 온갖 감각의 성감대와 살결을 이밍하는 시어를 창발한 랭보는 이제 재창조자이며 예언자이며 마법사이고 천리안으로 세상과 시의 표리를 비교 대조하며 하여 그 효율성과 진가를 심판한다. 랭보는 이 무렵 시 아두리를 쓰면서 완전히 현대적이어야 한다
라는 유명한 문장을 남긴다. 유행의 첨단을 선호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낡은 것들과 주저없이 싸워야 한다는 뜻이었다. 랭보는 인간의 정신적 싸움도 전투처럼 난폭하다면서 현대적이어야 한다는 명제는 미학적 차원을 넘어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의 토픽임을 암시한다. 이 명제로부터 초현실주의를 비롯한 20세기 현대시가 시작된다. 보들레르가 발제하고 랭보가 확립한 견자의 시각은 이 부분 부하에 당도하기까지 대다수 프랑스 현대 시인들이 정신과 시를 관통한다. 세상의 끝을 향해 가는 랭보의 대항해. 1973년 10대 후반부터 대략 5년여 동안 랭보가 쓴 시의 진화는 그의 시의 역사 전체를 포괄한다. 예량 감각과 거침없는 상상력이 나타나는 초기 운문시를 지나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는 후기 운문시, 그리고 전복적 극단적 가치관을 불같은 문체로 노래한 지옥에서 보낸 한철, 초월적 세계를 묘사한 일루미나시옹 등 그의 작품은 세계 문학사에서도 한 획을 긋는다. 특히 불가해한 시집으로 평가받는 랭보의 일루미나시옹은 저주받은 천재 시인의 예술가로서의 마지막을 장식한 미완성 산문시집이다. 난해함의 극치를 달리는 일루미나시옹은 모든 문학체계를 초월한 궁극의 시로 두고두고 평가받는다. (1875년) 랭보는 브뤼셀의 시인 제르맹 누보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얼마 전 출소한 베를린에게 산문 시집 일루미나시옹 초고를 건넨다. 1873년에서 75년 기간 동안 영국, 독일, 벨기에 등 유럽을 베를린과 함께 여행하면서 작업한 랭보의 견자적 시상 모음집이 미완성 산문시집 일루미나시옹이다. 유럽 여행 중 랭보는 베를린을 통해 누보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여행 중이니 대신 벨기에 소재 출판업체를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누보는 2년 가까이 경고하도록 담당 출판사를 못 구하고 있었다.
결국 베를린도 내가 직접 출판업자를 알아보는 건데 라고 랭보만큼 아쉬워하면서 후회하는데, 돌연 딱 2년 후에는 1877년 런던에 있던 베를린에게 루브가 불쑥 찾아와 랭보의 원고를 되돌려준다. 랭보의 시를 감당할 수 있는 출판업자를 찾지 못했다며, 평소 베를린은 랭보의 시에 음악이 앙상블되면 최고의 앤솔로지가 될 것이라 여겼기에 벨고 중인 아내 마틸드의 동생인 작곡가 샤를드 시브리에게 랭보의 원고를 넘기며 배경 소네트를 작곡해보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베를린의 이혼한 아내 마틸드가 동생이 랭보의 원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동생들 시브리에게 랭보의 원고에 음악 작업을 한 뒤 그 원고를 베를린이나 여타 출판업자들 그리고 랭보에게는 절대로 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한다. 그 때문에 무려 10여 년 뒤인 1986년까지 랭보의 원고는 출판되지 못하고 말았다. 마틸드는 베를린과의 결혼생활 파경에 이르게 한 랭보에게 복수할 요량으로 베를린이 전 애인인 랭보의 원고를 되찾아가는 것을 막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1986년에 와서야 마틸드는 베를린과 재계열합하게 되는데, 그제서야 드 시브리에게 랭보의 원고를 베를린에게 돌려주라고 당부한다. 드 시브리는 문제가 생길까 염려해 베를린은 젖혀놓고 로이 카르두넬에게 랭보의 원고를 전했고, 카르두넬은 1886년 문예잡지 르보우의 편집자 기스타브 칸에게 랭보의 시와 소네트를 앙상블시켜 출판할 수 있는지 타진했고, 칸은 쾌히 수락한 뒤 예술 평론가이자 저널리스트인 펠릭스 페네옹에게 이 작품의 출판 업무를 정권을 맡긴다. 페네옹은 한 작품의 끝과 다른 작품의 시작을 연결하는 페이지의 순서를 독자 관점에서 배열하고 운문시와 몇 개의 독립된 페이지는 무작위로 삽입하였다. 그러나 프로젝트 참여자들 간의 이견으로 47편의 작품 중 몇 편은 빠진 채로 10월에 라포구에서 출간된다. 칸은 1886년 10월 르보우의 자회서 라포구에서 르 일루미나 시용을 출간하기 위해 베를린에게 시집, 제목과 서문을 써줄 것을 부탁했고, 베를린은 기꺼이 시집의 제목을 채색된 사파라는 뜻의 르 일루미나 시용으로 정하고 서문도 도맡아 쓴다. 서문에서 베를린은 르 일루미나 시용이라는 시집 제목은 채색된 사파라는 의미로, 영어로는
일루미네이션스라면서 이 제목 랭보가 이미 1875년에 일루미나시용 시들 중 몇 편을 발췌해 무구제 형태의 착색 판화집을 내면서 부제로 일루미나시용을 사용한 적이 있는 타이틀이라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1886년 5월과 6월에 편집, 태고 작업을 거쳐 10월에 문학평경지 라 보고에서 랭보의 미완성 단행본 시집 일루미나시용이 간행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랭보는 자신의 천재성이 집약되는 시집 일루미나시용이 출간될 무렵 아프리카에 체제 중이어서 몇 년 후 귀국해서야 출간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그때 병환 때문이었는지 뜻밖에도 시무룩한 표정이었다고 전해진다. 결국 랭보가 절필을 선언한 지 10년여 뒤인 1886년 보고의 편집인 겸 비평가인 펠릭스 페네옹은 모든 문학을 벗어난, 모든 문학을 능가하는 작품,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이하고 강렬한 시집 일루미나시용이다 라면서 랭보의 견자시약 독창성을 극찬하는 가운데 시집 일루미나시용을 출간한다. 42편의 각기 다른 토픽을 담은 시편으로 구성된 시집 일루미나시용은 애초 랭보가 구성한 작품 배열 순서가 아니라 간행 시기가 다른 각각의 판본마다 다르게 순서를 매김한다. 그러나 간행 시기는 달라도 모든 시집은 불문율처럼 하나같이 대홍수 이후를 시그널 시로 선택한다. 베르트랑 마티에와 등 문예 비평가들은 특정 시집을 구성하는 각각의 시들은 각기 나름의 메시지를 담은 고유성을 띠기에 굳이 순서를 매길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루미나시용은 보들레르의 초기 산문시의 영향을 받았으나 랭보의 산문시는 연속적인 스토리텔링 같은 구조가 없었다. 그 때문에 랭보의 산문시는 보들레르 이것보다 더욱 난해하고 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차이는 일루미나시용의 초현실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랭보의 시상하는 기실, 초현실의 천상의 세계를 떠다니지만 환각, 몽상 등의 초현실 주의와 유사한 배경 때문에
초현실주의 시작으로 평가된다. 일미나 시용의 시대라는 광범위한 독자적 주제를 다루지만 내나 명확히 나타나는 일관된 주제는 저항이다. 이 주제는 첫 번째 시 대홍수 이후에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이어진 여러 시들에서 계속되어 나타난다. 일루미나 시용 전반에 걸쳐 랭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가 구비해야 할 인간 삶의 기반의 불비함에 무한 저항한다. 일루미나 시용의 또 다른 주요 주제는 도시이며 시 비일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이 주제는 총 6편의 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여타 시에서도 간략히 거명되는데 이 시들에서 랭보는 도시의 매력과 동시에 도시에서 파생되는 공포감도 묘사한다. 일미나 시용에는 삶을 추억하며 행복했던 시간을 곱씹는 사정적 의미의 삶의 장관은 없다. 그러나 랭보의 독자적 광채의 쟁이는 상상력과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고 시공을 초월해 세상의 끝을 향해 대항해 나선다. 하는 초서정성의 메시지를 담은 최초의 산문시이다. 나아가 이미지나 시각 영상의 자유로운 결합이 시인에게 창조로서의 외경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점도 기발하다. 고대의 전설이나 신화에서 시작해 현대적 사건에 이르기까지 시공을 초월한 인류의 대항해, 나아가 정신적 차원에서 알려지지 않은 세상 끝에 닿으려는 초현실적 대탐험은 경이롭다. 랭보는 시의 환각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특정 단어를 문자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어떤 것을 연상시키는 상징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미면, 형용사, 고유명사, 남문, 심표, 남발, 생략, 화법 등이 랭보 특유의 상징 언어 특조물이다. 이 시들을 통해 시인은 현기증을 고정시키는 즐거움을 누리며 자기 자신이 가장 알 수 없는 부분의 음료로 점철된 욕망과도 같은 우주를 얻게 된다고 주장한다. 시주의 일미나 시용에서 상징의 견자가 일견, 현실과의 타협안을 은유적으로 제시하는 장면도 비치고 현실적인 시어들로서 일상의 희로애락을 창조해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허물어 시공을 초월하는 대항해의 길을 잡기도 한다. 현재 세계의 문명권에서는 랭보의 시집 일미나 시용을 후기 인상주의, 초현실주의의 고전 명시집 반열에 올려놓고 있다. 프랑스의 상징주의 운동의 대표적 작품으로 가리키는 시집 일미나 시용은 랭보가 프랑스어의 제반 한계와 영향을 쏟아부어 완성한 인류사적, 문화사적 언어 건축물이다. 일미나 시용은 시공을 넘나드는 새로운 경험에서 비롯되는 난해하고도 생경한 신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언어의 극한까지 내달린다.
량복의 시작 스타일은 혼돈으로 르 일루미나시옹의 프랑스 본문에서 돌출적으로 외국어 단어가 튀어나오기도 한다. 불어판 시집인데도 어느 시는 미의 존재란 영어 제목을 쓴다. 량복의 정기작가 그레이엄 라본은 일루미나시옹의 영어나 독일어 단어가 나타나는 것은 량복가 그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시어로 쓸만한 인상 깊은 현지 단어들을 미리 메모한 것을 유기적 작품에 전용한다고 설명했다. 일루미나시옹이 1886년 량복가 아프리카에 체류할 때 조판이 나왔는데 전통 서정시들과는 너무 이질적이라 고국 프랑스인들도 혐오스럽고 기이하다며 거부 반응을 나타냈다. 일루미나시옹은 량복의 마지막 시집이면서 량복의 초현실을 넘나드는 예술적 퀄리티를 압축한 결정판이다. 량복가 죽은 지 70년여 흐른 1949년 일루미나시옹의 페르낭 레이제의 석판화를 기반한 에디션이 스위스 로잔의 데골 출판사에서 395부 한정판으로 초판에 기반해 중판된다. 이 시집은 기계주의 회화의 거장 레제가 일루미나시옹만을 위해 석판화로 제작한 량복의 초상화, 표지와 사파 등 총 17점이 수록된 아트 컬렉터 시집으로 두 천재는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회화적 기호와 문학적 기호의 환상적 앙상블을 빚어낸다. 레이저는 객의 석판화의 포럼에 각기 다른 색을 입히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는 객의 시와 최상의 유기성을 빚어내기 위함이다. 이어 1962년에는 스위스 로잔의 멜모 출판사에서 일루미나시옹이 재판되며 량복 초상화를 포함하여 레이저의 석판화 7점이 수록된다. 6점은 1949년 중판본과 동일하고 한 점은 기존 석판화와 색감의 차이가 있다. 량복은 이미 25살 중 형이상학이나 초현실 천상의 원어문을 하던 시르레얼리즘 세계의 환멸을 느껴 행위상학적 성실한 일상인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 몇 편을 실은 현실 감각의 무구지 착색 판화를 일루미나시옹이라는 부제로 간행했었다. 량복은 여기서 시민주주의를 통해 여긴 안녕, 그것이 진정한 진보다 앞으로 라고 자격만 남은 견자와 현자의 시인에서 종언을 고하곤 문학판에서 떠날 준비를 한다. 현실에서의 문학의 궁핍성과 비사회성, 권위주의, 패당, 벚꽃의 도식성 등의 회의를 느껴 아예 시인 해체를 선언하고 문학판 자체에서 탈출해 아주 절필한다. 량복의 시인 해체는 문학 이외의 현실세계 진입으로 모두에 대한 파괴 행위이고 해체 작업이며 또 다른 세계의 창조 행위이다. 1875년 21살에 간행된 무구지
대내외적으로 호평을 들으며 참혹한 실패로 돌아간디. 세상에 신물이 나는 랭버는 문학가담을 쌓고 남은 원고들을 불태우며 시인의 죄를 선언하고 절필한다. 이후 죽을 때까지 랭버는 일기, 리포트, 계산서 따위만 썼다. 겨우 5, 6년의 짧은 시작 기간을 보내고 시인의 죄를 선언한 랭버는 이기와 이타, 형이상학과 형이학, 객관성과 주관성, 초현실과 현실을 이론화하면서 나는 타자다 라는 초월적 관조자가 된다. 그 자리는 객관성과 주관성의 휴전협정 회담이 아닌 무역협정으로 균등한 수출입 쿼터를 타결한다. 랭버는 그간 냉정한 거리를 두었던 저작거리 특유의 날스럽고 치상하고 혐오스러운 현실과 타협기에 보조광장의 앙시행 레짐 전용 백화점에 들러 클래식 옥스퍼드 구두와 중후한 나비스를 맞춰 입고 점잖게 일차원 사이에 들어선다. 번뜩이는 영감과 전지전능한 견자, 불도적 바람구두는 예언자 마법사 초월적 기관 시인이 아니라 마치 법전 편찬위원 같은 골수 부르주아의 근엄한 자세로 세상을 향해 자청해 발걸음을 옮긴다. 정숙한 부인과 사남 5년쯤 되는 부양 가족을 거느린 성실한 가장으로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분골 세신도 불사하는 애국 충정의 앙시행 레짐으로 그러나 세상으로 랭버도, 랭버의 상징주의도, 랭버의 꿈도 관심 없고 죽든지 말든지 관심 없다. 랭버는 이제 초현실이 아닌 현실을 상대해야 했다. 랭버는 먹고 살기 위해 아라비아, 자바, 아프리카 사막 등지를 떠돌며 때로는 막노동꾼으로 때로는 용병 노릇을 하며 입에 불칠했고 아프리카에서는 반군들 암궐의 무기상으로 연명했다. 랭버가 시인이 아닌 장사꾼 노릇을 한 그 기간을 평자들은 랭버의 침묵으로 지칭한다. 1891년 들자 오랜 객지 생활에서 얻은 악성 매독과 여타 종양, 말라리아, 공황증 등 각종 병마에 모은 만신창이가 되어 걷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자 프랑스 정부는 랭버를 마르세유로 강제 송환한다. 그러나 객지에서 생긴 악성 종기가 떴나 썩어가던 다리를 절단까지 하지만 과다출혈, 중증 매독 등의 질병이 악화되어 마침내 37살에 여전한다. 죽기 직전 랭버는 친구에게 휴서 같은 편지를 남기는데 반항과 자유를 갈망하는 결국 우리의 삶은 불행, 끝없는 불행이다. 도대체 왜 살아가는 것일까?
불도둑 바람구들은 기존의 구태연한 세상을 마음껏 해체하고 축조한 이 다채로운 새 이미지를 창조해 부여하는 탈권위적, 탈세속적 독자 기호들을 흩뿌리는 천재였다. 그 번뜩이는 독자적 사고와 자본주의적 형이상학적 파룰로 표리부동한 구태연의 심정을 수술하는 시술은 그를 세계 최고의 상징주의 시인의 영원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다. 불도둑질은 곧 문명 도둑질을 상징한다. 문명은 바람구들을 신어야 훔칠 수 있다. 구태의원은 뒤에서 무쇠처럼 문명을 잡아당기고 랭보는 미풍에도 흔들리는 바다 바람구들을 신고 앞에서 문명을 잡아 끌지만 자명하다. 문명은 야만에 무한 끌려간다는 것을 21세기는 불도둑질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아침마다 보다 후원한 태양이 떠오르게 하려면 실한 하나의 언어를 찾기 위한 실험이나 연구이며 이 언어는 색깔, 소리, 향기 등 모든 것을 개괄하면서 영혼에서 영혼으로 전달되며 사고가 사고를 흡입해 장악한다. 랭보 몸 검은 A 흰 E 붉은 I 초록 U 파란 O 몸들이여 나는 언젠가 너희들의 내일한 탄생을 말하리라. A 잔혹한 악취 주변을 윙윙거리는 화려한 발대들의 털투성이의 검은 코르셋 어둠의 이 기선과 천막의 순백 창 모양의 당당한 빙하들
하얀 왕들, 사냥마들의 술렁거림, 아이 붉은 조개들, 토한 피, 분노와 회개의 소용돌이에서 웃는 아름다운 입술, 유원형, 녹색 바다의 신선한 전율, 동물들로 씨뿌려진 박목장의 평화, 연금술이 집년 강한 넓은 이마에 찍어놓은 주름살의 평화, 오 이상한 날카로운 소리로 가득 찬 절규의 나팔, 세계와 천사가 가로지르고 있는 정적, 오 오메가, 그녀의 눈의 핑크빛 광선, 지옥에서 보낸 한철, 첫 번째 서시. 예전에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나의 삶은 모든 가슴 열린 사람들이 참여하는 온갖 술이 흐르는 축제였다. 어느 날 나는 무릎에 아름다움을 안쳤다. 그런데 보아하니 그녀는 맛이 썼다. 이내 욕설을 퍼부었다. 나는 정의에 대항했다. 나는 도망쳤다. 오 마녀들이여, 오 비참이여, 오 중호여, 내 보물은 정녕 너희들에게 맡겨졌다. 나는 마침내 나의 정신 속에서 인간적 희망을 깡그리 지워버렸다. 인간적 희망의 목을 조르는 충만한 희열에 겨워 나는 사나운 짐승처럼 음험하게 날뛰었다. 나는 사형 집행인들을 불러들여 죽어가면서 그들의 종개머리판을 물어뜯었다. 나는 재앙을 불러들였고 그리하여 모래와 피로 숨이 막혔다. 불황은 나의 신이었다. 나는 진창 속에 거꾸로 쓰러졌다. 나는 범죄의 공기에 몸을 말렸다. 그러니 황정으로 못된 궁예를 했다. 하여 범은 나에게 백치의 혐오스러운 웃음을 야기했다. 그런데 그녀의 하마터면 마지막 그 소리를 낼 뻔했을 때 나는 이 축제의 열쇠를 찾으려고 마음먹었다. 거기에서라면 아마 욕구가 다시 생겨날 것이다. 자비가 그 열쇠이다. 이런 발상을 하다니 나는 꿈꾸어왔나 보다. 너는 언제까지나 하이에나이리라. 멋진 양귀비 꽃으로 나에게 화관을 씌워준 악마가 소리 지른다. 너의 모든 욕망들, 너의 이기심, 그리고 너의 큰 죄업들로 죽음이 너에게 가리라.
나는 그것들을 한껏 맞이했다. 하지만 경외하는 사탄이여 간청하려니 눈동자에서 화를 거두시라. 하여 나는 몇몇 영면하고 비열한 지들을 내내 기다리면서 글쟁이의 묘사력이나 훈계하는 영양의 부자를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내 악마의 리스트에 오른 자의 수첩에서 이 흉측스러운 몇 장을 뜯어내 덧붙인다. 알티일 랭보 천재들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